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은행주들의 하락 이유를 전하면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은행주와 채권에는 좋을 게 하나 없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멤버십 회원분들을 그냥 순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 지수는 0.11%만 상승하며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큰 틀에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봐도 보합으로 한 주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 이유로는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같아야만 하는 지표인데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 침체인 것 같다가도 저걸 보면 또 경기 회복 같은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도 결국 갈피를 못 잡고 한 주간의 증시 자체도 이도저도 아닌 보합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틀 전에 발표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분명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발표된 S&P 글로벌의 4월 구매자 지수는 경기 회복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표들이 사람을 너무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 PMI 수치라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신뢰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어제 새벽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글을 올리면서 이 부분을 딱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요. 결국 시장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수치는 ISM에서 발표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SM 지수는 확실히 현재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ISM 지수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지표가 나온 뒤 채권 가격은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인플레 걱정을 자극할 만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도 이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는 이 소식보다도 결국 연준이 중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와 구독자분들이 요즘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연준에서 중형 은행들에 대한 국채 자본 반영 면제 혜택을 종료시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어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중소형 은행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자산의 손실을 재무제표의 손실로 기입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의 특성상 어쨌든 만기까지만 버티면 무조건 원금은 보장되며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장의 국채 가격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재무제표에 기입을 하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은행들은 재무제표가 매번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가뜩이나 대형 은행에 비해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국채 자본 반영 면제 혜택이라는 게 중소형 은행들 입장에선 돈을 굴리는 데 있어 부담도 없고 좋았던 혜택이었지만 반대로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 입장에선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터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연준에서 이 혜택을 없애는 걸 논의 중이라는 건데요. 이게 만약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자산 규모가 1천억에서 2,500억 달러 사이에 위치한 중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결국 이거죠. 이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일단 당연한 말이겠지만 은행 섹터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소식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계속 하락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악재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자면 단순 은행 섹터를 넘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자체에도 악재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은행들이 본인들의 건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유 자본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함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적어짐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벌어들이는 이윤도 적어질 것이고 이는 곧 은행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도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동안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안정적인 혜택이 사라져버린다면 장기 채권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입장에서도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은행주와 TMF를 무조건 빼야 할까? 지금이라도 투자 계획을 변경해야 하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게요. 저렇게 국채 손실은 재무제표에 기입 안 해도 된다는 혜택이라는 게 원래 그냥 중소형 은행들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원래 애초에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채 손실 난 것들도 전부 다 재무제표에 기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 달라지는 건 없을 거고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계속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대형 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럼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BNKU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냐? 네, 이건 그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은행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이로 인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봅니다. 또 대형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의 호재가 당분간 없기도 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엔 저렇게 연준의 은행 규제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은행 섹터에서 돈 자체가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더욱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도 웬만한 대형 은행들은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막상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인류 은행들은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가중치가 높은 FAS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빠지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채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또 TMF를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TMF를 저는 길게 초장기로 들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1년 내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길어봤자 2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 규제 조치는 아직도 논의 중인 단계예요. 하더라도 올해 여름쯤에 규제안을 마련하고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대한 규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상하고 있는 투자 기간과는 크게 겹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한 타격을 심하게 받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그래도 채권은 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채권 자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은행이 위험하게 본인들의 돈을 주식에 전부 다 몰빵시켜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만기까지만 버티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채권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매한 금값을 무조건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채권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좋은 가격대에 들어갔습니다. 채권도 저점에 들어갔고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저점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빠져봤자 이게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대에 사면 걱정할 게 없다고. 하지만 좋은 자산이어도 비싼 가격대에 산 사람들은 매우 초조해집니다. 채권이나 은행주 같은 좋은 자산을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견디기가 힘든 거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좋은 가격대에 매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좀 더 떨어지면 그냥 추매 좀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은행 파산 사태 터지고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행 파산 사태라는 게 결국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태를 또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채권 가격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은행주와 채권이라는 좋은 안전자산에 좋은 가격대에 들어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ISSS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추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체다코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보통 존 남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승준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민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KK 로우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운빠를 주세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더 큰 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NP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트 제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타오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영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나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영황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창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